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남원장터는 언제나 사람 사는 냄새로 들끓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좌판을 벌이는 안악들의 억척스러운 목소리, 흥정하며 목청을 높이는 사내들의 걸쭉한 입담, 그리고 흙먼지 속을 뛰노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뒤섞여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지요. 그 활기 넘치는 장터 한 구석, 가장 냄새나고 후미진 곳에 만덕의 푸죽간이 있었습니다. 만덕은 남원장터 최고의 백정이었습니다. 소를 잡고 뼈와 살을 발라내는 그의 솜씨는 이미 신기에 가깝다는 평을 받고 있었지요. 그의 손에 들린 발골용 칼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군더더기 없는 몸짓으로 소의 두꺼운 가죽을 가르고 질긴 힘줄을 끊고 단단한 뼈마디 사이를 유연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한번 칼질을 하고 나면 소 한 마리는 순식간에 부위별로 말끔하게 해체되어 좌판 위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한 백정이라 손가락질하면서도 고기를 살 때만큼은 반드시 만덕의 푸죽간을 찾았습니다. 그의 저울은 결코 눈금을 속이는 법이 없었고 그의 칼은 언제나 가장 좋은 부위를 정직하게 잘라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묵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지요. 그저 우직하게 칼을 놀리고 묵묵히 고기를 저울에 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정직함이 신분을 뛰어넘는 신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만덕에게는 고된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유일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가 저물고 장터가 파할 무렵 피냄새 밴 몸을 씻고 돌아가는 그의 작은 초가였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아내 연화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연화는 이름처럼 진흙 같은 가난 속에서도 맑고 곱게 피어난 연꽃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남루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단아한 용모와 맑은 눈빛은 웬만한 양반집 교수보다 더 고고한 기품을 풍겼습니다. 그녀는 천한 백정의 아내라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남편을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지요. 어서 오세요, 서방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화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만덕의 거칠고 무뚝뚝한 얼굴에는 봄눈 녹듯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아내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 앞에 앉아 그날 장터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그의 이야기를 맞장구치며 들어주었고 때로는 똑 부러지는 지혜로 그의 답답한 속을 풀어주기도 했지요. 두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서로를 의지하고 아끼는 마음만으로도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은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만덕은 고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화야, 나 왔소.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연화가 버선발로 마당에 뛰어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곱게 싼 꾸러미가 들려 있었지요. 서방님, 오늘은 장터 국밥집 할머니께서 국밥을 넉넉히 싸주시기에 서방님 몫을 따로 챙겨왔습니다. 어서 방에 들어 뜨끈하게 드세요. 만덕은 아내의 고운 마음씨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연화의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고맙다, 사랑한다는 수만 가지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작은 초가집에서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등잔불빛처럼 따스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원 고을이 아침부터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로운 사또가 부임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지요. 이른 아침부터 관아의 포졸들이 말을 타고 장터를 내달리며 길을 비키고 새 사또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좌판을 한쪽으로 치우고 길가에 엎드려 새로운 고을원님의 행차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멀리서부터 요란한 풍악 소리와 함께 길게 늘어선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붉고 푸른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창과 칼로 무장한 군사들이 위압적으로 행렬의 양옆을 지켰습니다. 백성들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땅에 이마를 박은 채 그저 행렬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행렬의 중심,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 안에는 새로 부임한 사또, 조판관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도 탐욕스럽고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시키는 것은 예사요.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 힘없는 백성의 재산을 빼앗고 마음에 드는 여인을 첩으로 삼는 등 그의 악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요. 그런 그가 남원 땅에 부임하게 된 것은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조판관은 가마 창밖으로 보이는 남루한 행색의 백성들을 경멸 어린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마음대로 쥐어짤 수 있는 기름 덩어리로나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시골 총우석까지 오게 되다니 재수가 없군. 하지만 이곳의 기름을 쫙 빼내어 한양으로 돌아갈 미천이나 두둑이 챙겨야겠다. 그는 속으로 탐욕스러운 계산을 하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덕 역시 다른 장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길가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는 흙먼지 속에서 새로운 사또의 행렬이 풍기는 위압적이고 불길한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지요. 그는 그저 아무 일 없이 이 폭풍 같은 행렬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자신의 소박한 행복이 저 거대한 권력의 발굽 아래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새로운 사또의 부임은 남원 땅에 짙은 먹구름을 몰고 왔고 그 먹구름은 가장 먼저 만덕의 작은 초가집 위에서 폭풍우를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조판관은 자신의 위세를 과시라도 하려는 듯 요란한 행차를 꾸려 장터를 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을 탄 채 채찍으로 좌판의 물건들을 툭툭 건드리며 상인들을 희롱했고 조금이라도 기분에 거슬리는 자가 있으면 포졸들을 시켜 매질을 하게 하는 등 오만한 폭군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지요. 장터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이고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만덕의 아내 연화가 남편의 점심을 챙겨주기 위해 작은 소반을 머리에 이고 푸죽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또의 행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지요. 어호, 어디 천한 것이 감히 사또의 앞길을 막느냐, 썩 비키지 못할까. 한 포졸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연화는 휘청거리며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고 머리에 이고 있던 소반이 땅으로 떨어지며 밥과 반찬이 흙바닥에 어지럽게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 소란을 말을 타고 지나가던 조판관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무슨 소란이냐 하고 소리쳤지요.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흙바닥에 주저앉아 쏟아진 음식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는 연화를 보았습니다. 순간 조판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였지만 연화의 미모는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희고 고운 목선, 굳게 담은 입술에서 느껴지는 강단,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움과 수치심이 뒤섞인 그녀의 맑고 큰 눈동자가 여색을 밝히는 조판관의 음흉한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생과 여인들을 겪어보았지만 이처럼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고처럼 청초하면서도 고고한 아름다움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 계집은 누구의 여인이냐? 조판관이 묻자 옆에 있던 아전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저기 저 푸죽간 백정놈의 아내이옵니다. 사또나리. 백정의 아내라는 말에 조판관의 입가에는 더욱 추악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하늘이 내게 이런 절세미인을 보내주셨구나. 그것도 천하디 천한 백정놈의 아내라니 이를 처리하기는 더욱 쉽겠군. 그는
연화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음흉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자신을 훑어보는 사또의 끈적끈적한 시선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황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를 피하려 했지요. 조판관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혀로 입술을 핥았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마음에 연화는 이미 사냥감으로 낙점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가장 잔인한 방향으로 삐걱거리며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만덕과 연화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연화는 낮에 있었던 일을 참아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고 만덕 역시 장터 사람들에게 전해들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내의 마음이 아플까봐 애써 모른 척했지요.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폭풍전야처럼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막 잠자리에 들려던 그때 밖에서 쾅쾅쾅 하고 살인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욕설과 함께 문을 부술 듯한 기세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문 열어라. 관에서 나왔다. 만덕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내를 안심시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횃불을 든 포졸 대여섯 명이 들이닥쳐 순식간에 좁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의 맨 앞에는 낮에 연화를 희롱했던 바로 그 포졸이 서 있었지요. 네 이놈 만덕아, 내년이 사또나리의 눈에 띄는 크나큰 영광을 입었느니라. 사또나리께서 오늘 밤 내년을 관하로 불러 술시중을 들게 하라 명하셨다. 어서 내년을 내어놓지 못할까.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짐승을 내놓으라는 겁탈에 가까운 통보였습니다. 만덕의 눈이 순간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과묵하고 우직하기만 했던 그의 몸속에서 잠자고 있던 야수와 같은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마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 아내의 손가락 하나 건드릴 수 없다. 만덕은 두 팔을 벌려 방문 앞에 서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연화를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코웃음을 쳤지요. 어허, 이 천안백정놈이 감히 사또의 명을 거역하려 드는구나.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주마. 여봐라, 저놈을 당장 때려 눕혀라. 포졸들이 일제히 몽둥이를 들고 만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만덕은 평생 소를 잡으며 단련된 몸으로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그는 포졸 하나의 몽둥이를 빼앗아 들고 미친 사람처럼 휘둘렀지요. 그의 기세에 포졸 몇몇이 나가떨어졌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10여 개의 몽둥이에 온몸을 난타당하고 피를 토하며 흙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연화의 비명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졌습니다. 포졸들은 쓰러진 만덕을 군화발로 짓밟으며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연화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냈습니다. 싫어요, 놓으세요,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연화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는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만덕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끌려가는 아내의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의 찢어진 입술 사이로 피 섞인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화야, 안 돼. 한 사내의 자존심과 행복이 부당한 권력의 발굽 아래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만덕은 온몸을 애는 듯한 고통과 함께 차가운 흙바닥에서 간신히 의식을 차렸습니다. 포졸들이 휘두른 몽둥이에 맞아 온몸은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했고 찢어진 상처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흙과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혔던 것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상실감과 무력감이었습니다. 아내가 눈앞에서 끌려갔다. 자신의 유일한 행복, 세상의 전부였던 아내를 지켜내지 못했다. 그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주먹으로 땅바닥을 몇 번이고 내리쳤습니다.
손이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지요. 만덕은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날이 밝자마자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관아의 문을 두드리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사또나리, 제 아내를 돌려주십시오. 제발 제 아내를 돌려주십시오. 하지만 그의 절규에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문을 지키던 포졸들이 나와 그를 발길질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이 천한 백정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어서 썩 꺼지지 못할까. 다시 한번 관아 앞에서 소란을 피우면 내 놈의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내걸 것이다. 만덕은 속수무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남원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장터 사람들을 붙잡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사또가 제 아내를 강제로 끌어갔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면 장터 사람들은 그의 처참한 몰골과 억울한 사연에 혀를 끌끌 차며 동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쯔쯔 안 뵙구먼 만덕이. 힘내게나. 위로의 말을 건네는 이는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힘없는 백성이었고 하늘 같은 사또의 권력에 맞설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괜히 나섰다가 자신들마저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슬금슬금 그의 곁을 피했고 만덕은 어느새 장터 한복판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오히려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법도 인정도 정의도 모두 죽어버린 세상에서 천한 백정의 절규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깊은 절망이 칠흑 같은 어둠이 되어 그의 온몸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실성한 사람처럼 허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이 그를 외면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덕은 자신의 푸줏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낮의 소라는 온데간데 없이 텅 빈 장터에는 스산한 밤바람만이 불고 있었지요. 푸줏간 안에는 아직도 비릿한 피냄새와 소의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정직하게 땀 흘려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만덕은 벽에 걸린 칼들을 하나씩 내려다 보았습니다. 소의 가죽을 벗기는 넓적한 칼, 뼈를 부수는 묵직한 칼, 그리고 살점을 정교하게 발라내는 예리하고 작은 칼까지. 그것들은 그저 쇠붙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의 일부였고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그중 가장 날이 잘 서고 손에 익은 발골용 칼 몇 자루를 골라 가죽으로 만든 칼집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름 등잔을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을 굳힌 표정으로 등잔을 푸줏간 구석에 쌓아둔 마른 집단 위로 기울였습니다. 활활.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집단으로 옮겨 붙으며 붉은 혓바닥을 날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삽시간에 목조로 된 푸줏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만덕은 타오르는 불길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묵묵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백정 만덕으로서의 삶을 통째로 불태워버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행복을 지킬 수 없는 세상이라면 더 이상 백정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법과 세상이 아닌 자신의 칼로 심판을 내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남원 장터는 잿더미가 된 푸줏간을 보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간밤의 화재 현장에서 불에 탄 뼈를 발견하고는 만덕이 아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조 판관 역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귀찮은 가시가 사라졌다며 쾌재를 불렀지요. 그렇게 백정만덕은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각 자신의 모든 과거를 뒤로 한 채 칠흑 같은 밤의 어둠을 틈타 거대한 지리산의 품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허리춤에는 차갑게 빛나는 칼들이 꽂혀 있었고 그의 가슴 속에는 모든 것을 불태울 만큼 뜨거운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리산은 깊고 험했습니다. 낮에는 맹수들이, 밤에는 귀신이 나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떠도는 인간의 발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금단의 땅이었지요. 하지만 만덕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짐승들이 다니는 희미한 길을 따라 산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을 등진 채 살아가는 한 노인이 있다는 뜬 소문을 예전에 장터에서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인은 바로 황노인. 젊은 시절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의병으로 활동했던 용맹한 장수였으나 부패한 세상에 환멸을 느끼고 산으로 들어와 전설적인 사냥꾼으로 살아가는 기인이었습니다. 만덕은 그만이 자신을 복수의 화신으로 만들어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을 굶고 헤맨 끝에 만덕은 마침내 깎아지른 절벽 아래 숨겨진 작은 초가집을 발견했습니다. 집 앞에는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바위에 앉아 무심한 눈으로 멀리 산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풍기는 그가 바로 황노인임을 만덕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만덕은 황노인 앞으로 다가가 아무 말 없이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황노인은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산 짐승에게 쫓기다 길을 잃은 개냐, 아니면 사람에게 쫓기다 숨어 들어온 개냐. 만덕은 고개를 들고 핏발선 눈으로 황노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저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을 제 손으로 심판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른 분노와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한 사연과 조 판관에 대한 복수심을 토해내듯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했습니다. 어르신,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평생 소만 잡아온 무지한 백정입니다. 허나 저에게는 칼을 쓰는 재주와 뼈를 부술 힘이 있습니다. 부디 저에게 짐승을 잡는 법이 아닌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칼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은혜는 제 목숨을 바쳐 갚겠나이다. 황노인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만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늙은 눈은 마치 만덕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만덕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이윽고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돌아가거라. 황노인의 대답은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내 놈의 눈에는 오직 끓어오르는 증오와 살기만이 가득하구나. 그런 마음으로 잡은 칼은 상대를 베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베게 될 것이다. 복수심에 불타는 칼은 쉽게 부러지기 마련이지. 나는 그런 칼을 벼려줄 생각이 없다. 만덕은 절망했습니다. 이곳이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어르신, 제발 이라며 애원했지만 황노인은 이미 등을 돌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황노인이 발걸음을 멈추고 무언가를 만덕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어미를 잃고 낑낑거리는 작은 늑대 새끼였습니다. 내 놈의 분노가 그저 들끓는 증오가 아님을 증명하고 싶으냐. 황노인은 만덕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늑대를 길들여 보거라. 굶주린 짐승은 본래 사람을 믿지 않는 법. 내 놈이 가진 그 살기를 거두고 저 미물과 마음을 통할 수 있을 때, 저 늑대가 제 발로 너를 주인으로 따르게 될 때, 그때 다시 나를 찾아오너라. 그때까지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그 말을 끝으로
황 노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만덕은 흙바닥에 남겨진 작은 늑대 새끼와 굳게 닫힌 문을 망연히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내려진 시험이었습니다. 자신의 분노가 과연 통제될 수 있는 것인지, 복수를 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 그날부터 만덕의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늑대 새끼를 품에 안고 산속을 헤매며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굶주린 늑대 새끼는 처음에는 만덕을 극도로 경계하며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만덕은 자신의 처지가 이 늑대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지요. 세상에 버림받고 오직 증오와 경계심만 남은 존재. 만덕은 굶주림을 참아가며 자신이 구한 얼마 안 되는 먹이를 늑대에게 먼저 내어주었습니다. 밤에는 차가운 동굴에서 자신의 천으로 늑대를 품어 추위를 막아주었지요. 하지만 늑대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만덕의 마음속에 조 판관에 대한 분노가 들끓을 때마다 늑대는 귀신같이 그것을 알아채고 더욱 사납게 굴었습니다. 만덕은 깨달았습니다. 늑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들끓는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그는 며칠 밤낮으로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는 복수심을 증오가 아닌 차갑고 고요한 목표로 바꾸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의 살기는 서서히 가라앉고 눈빛은 깊고 차분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만덕이 쓰러져 있던 어느 날 아침, 늑대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그의 뺨을 핥아주었습니다. 늑대가 마침내 그를 주인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만덕은 눈물을 흘리며 늑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만덕이 훌쩍 자란 늑대를 데리고 다시 나타났을 때 황 노인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늑대는 황 노인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대신 만덕의 곁에 얌전히 엎드려 주인을 지키는 자세를 취했지요. 만덕은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좋다. 내 놈의 각오를 확인했다. 오늘부터 너는 나의 제자다. 그날부터 지옥과도 같은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황 노인은 만덕을 제자로 받아들였지만 결코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덕이 가진 모든 것을 부수고 그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빚어내려 했습니다. 내 놈의 칼은 너무 정직하다. 소를 잡는 데는 으뜸일지 몰라도 사람을 상대하기에는 빈틈이 너무 많다. 칼은 힘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허를 찌르고 흐름을 읽어야 하는 것이다. 황 노인은 만덕에게 활 쏘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만덕은 난생 처음 잡아보는 활이 어색했지만 황 노인은 그에게 눈을 가리고 소리만으로 관역을 맞히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수만 번의 실패 끝에 만덕의 감각은 짐승처럼 예민해졌고 어둠 속에서도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소리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 다음은 움직이는 법이었습니다. 그림자는 소리가 없는 법이다. 내 놈의 발소리는 곰처럼 둔탁하구나. 발소리를 죽여라. 네 존재 자체를 지워버려라. 황 노인은 만덕의 발에 방울을 매달고 소리가 나지 않게 걷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만덕은 뾰족한 자갈밭 위를, 마른 나무 위를, 심지어는 얕은 물 위를 소리 없이 걷기 위해 발이 찢어지고 닳도록 연습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걸을 때 그의 뒤에는 발자국조차 희미하게 남을 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칼 쓰는 법이었습니다. 황 노인은 그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평생 해왔던 백정의 기술을 극대화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소를 잡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느냐? 뼈와 살의 결, 그리고 힘줄이 흐르는 길을 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갑옷으로 몸을 가려도 급소는 드러나기 마련. 내 놈의 칼은 뼈를 부수는 칼이 아니라 뼈와 뼈 사이에 가장 약한 틈을 파고드는 칼이 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어내라. 그것이 그림자의 칼이다. 만덕은 자신이 평생 잡아온 소의 몸 구조를 떠올리며 그것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칼은 더 이상 무겁고 투박하지 않았습니다. 간결하고 빠르고 치명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이제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며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상대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인간 병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만덕이 지리산에서 뼈를 깎는 훈련을 받는 동안 남원 관에 갇힌 연화 역시 자신만의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조판관은 연화를 자신의 첩으로 삼기 위해 처음에는 온갖 비단 옷과 값비싼 장신구를 선물하며 회유하려 했습니다. 연화야, 뭘 그리 슬퍼하느냐. 천한백정 놈은 잊어버려라. 내 미모는 이런 궁벽한 곳이 아니라 내 곁에서 화려하게 피어나야 마땅하다. 내 너를 이 관아의 안주인으로 만들어주겠다. 하지만 연화는 그가 내미는 모든 것을 차갑게 내쳤습니다. 그녀는 조 판관이 보란 듯이 값비싼 비단옷을 발로 짓밟으며 쏘아붙였지요. 더러운 손 치우시오. 나는 백정의 아내일지언정 당신 같은 짐승의 놀이개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소. 회유가 통하지 않자 조 판관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연화를 좁고 축축한 별채의 방에 가두고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온갖 방법으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 만덕이 비록 지금은 세상에 죽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반드시 살아 돌아와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벌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지혜로운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판관이 자신을 찾아올 때마다 일부러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로 웃거나 허공을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짓거리며 헛소리를 했지요. 서방님이 산을 타고 내려오시네. 손에는 칼을 들고 저기 저 사또의 목을 베러 오시네. 그녀의 섬뜩한 연기에 조판관은 기분이 나빠져 그녀를 범하려다가도 멈칫하기 일쑤였습니다. 미친 계집을 품는 것은 아무래도 찜찜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그렇게 자신의 몸을 지켜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음식을 거부하며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내 남편이 지어준 밥이 아니면 나는 단 한 숟가락도 넘길 수 없소. 그녀는 며칠을 굶어 헬쑥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조금도 꺾이지 않고 더욱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꺾이지 않는 저항은 관아의 다른 관노들에게도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조판관의 폭정에 숨죽이고 있었지만 연화의 당당한 모습은 그들에게 작은 용기의 불씨를 심어주었지요. 그들은 몰래 연화에게 물과 약간의 음식을 가져다 주며 그녀의 외로운 싸움을 응원했습니다. 연화는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흙 속에서도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연고처럼 부패한 관아 안에서 자신의 순수함과 강인함을 꿋꿋이 지켜내고 있었답니다. 몇 달이 흘러 만덕은 마침내 산을 내려올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몸은 이제 그림자처럼 가벼웠고 그의 칼은 뱀의 혀처럼 날카로웠으며 그의 마음은 겨울 호수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황노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구하고 자신을 따르는 늑대와 함께 어둠을 틈타 남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조 판관이 잠들어 있는 관아였습니다. 관아의 담벼락은 높고 경비는 삼엄했지만 지옥 훈련을 거친 만덕에게 그것은 아무런 장애물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담벼락을 소리 없이 넘어 마치 원래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관아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경비를 서는 포졸들의 숨소리,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를 읽으며 그들의 시선을 피해 어둠 속을 유유히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조판관의 침소 앞에 다다랐습니다. 문 앞에는 2명의 포졸이 창을 들고 굳건히 지키고 있었지요.
만덕은 근처 나무 위로 올라가 작은 돌멩이 하나를 반대편으로 던졌습니다. 휙 하는 소리에 포졸들이 긴장하며 그쪽으로 달려가는 사이 만덕은 나뭇잎처럼 가볍게 땅으로 내려와 열린 창문을 통해 조판관의 침소 안으로 들어서는데 성공했습니다. 방 안에는 조판관이 비단 이불을 덮고 배를 내놓은 채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만덕의 눈에 순간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저자의 목을 베고 싶었지만 그는 황노인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갑게 식혀서 하는 것이다. 저자에게 죽음보다 더한 공포를 먼저 선물해 주어야 한다. 만덕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조판관이 그날 낮에 사냥하여 자랑스럽게 걸어둔 꿩 한 마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만덕은 소리 없이 다가가 단숨에 꿩의 목을 비틀었습니다. 그리고는 꿩의 목에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피를 손가락에 묻혔습니다. 그는 잠든 조판관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그의 비단 베개 위에 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선명하게 재앙을 뜻하는 화자를. 피로 쓴 글씨는 섬뜩하고 불길한 기운을 뿜어내며 달빛 아래서 검붉게 빛났습니다. 만덕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왔던 길을 되돌아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조판관에게 공포의 씨앗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조판관은 자신의 베개 위에 쓰인 핏빛 글씨를 보고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이게 무슨 변고냐? 삼엄한 경비를 뚫고 누군가 자신의 침소에 들어와 이런 끔찍한 경고를 남기고 갔다니. 조판관은 보이지 않는 위협에 난생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의 편안했던 잠자리는 이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 가시밭길이 될 터였습니다. 조판관에게 첫 번째 경고를 날린 만덕은 곧바로 다음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조판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기반부터 흔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포에 질려 숨죽이고 있는 남원장터의 민심이었습니다. 만덕은 밤마다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남원장터 곳곳에 신출귀몰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굶주린 아이들이 모여 사는 움막 앞에 쌀 한 가마니를 몰래 가져다 놓기도 하고 병든 노인이 있는 집에 귀한 약재를 던져놓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녀간 자리에는 언제나 나문에 칼로 새긴 그림자라는 표식이 남아 있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원장터에는 흉흉하면서도 희망 섞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었나? 어젯밤에 최부잣집 곳간이 털렸는데 도둑이 쌀 한 톨 안 가져가고 대신 조판관에게 뇌물로 바치려던 비단만 훔쳐갔다더군. 그리고는 그 비단을 가난한 과부들에게 모조리 나눠주었대. 나도 들었네. 그 도둑이 다녀간 자리에는 언제나 그림자라는 표식이 남아있다지. 아마도 사또의 악행을 심판하러 온 의적이 분명해. 만덕은 조판관에게 아첨하며 부당한 이익을 챙기던 부자 상인들과 아전들만을 골라 털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재물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정한 행위가 기록된 비밀 장부를 훔쳐내어 저작거리 광장에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자신들을 착취하던 자들의 비리가 만천에 드러나자 통쾌해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림자의 존재는 순식간에 억압받던 백성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조판관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림자가 나타나 저 탐관오리를 심판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되었지요. 조판관의 권위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조판관은 그림자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포졸들을 풀어 장터를 샅샅이 뒤졌지만 만덕은 진짜 그림자처럼 그들의 수사망을 비웃으며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오히려 만덕은 자신을 쫓는 포졸들을 따돌리고 그들의 무기고에 들어가 화살 수십 개를 훔쳐나오는 대담함까지 보여주었지요. 백성들 사이에서
그림자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조 판관의 불안과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지요. 그는 관아의 경비를 이전보다 몇 배는 더 강화하고 잠을 잘 때도 머리맡에 칼을 두고 자는 등 편집증적인 증세를 보였습니다. 만덕은 이제 조 판관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조 판관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은밀한 곳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었지요. 그것은 바로 조 판관의 침소 바로 아래에 있다는 비밀 금고였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백성들에게서 수탈한 온갖 금은보화와 뇌물들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비밀 금고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금고는 두꺼운 철문으로 막혀 있었고 그 주변은 밤낮으로 충직한 호위 무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덕에게는 황노인에게서 배운 비책이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따르는 늑대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늑대에게 조 판관의 옷 조각 냄새를 맡게 한 뒤 관아의 반대편 숲으로 풀어주었지요. 늑대는 조 판관의 냄새를 쫓는 척하며 요란하게 울음소리를 내어 경비 병력의 주의를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경비가 소홀해진 틈을 타 만덕은 지붕 위로 잠입했습니다. 그는 조 판관의 침소 바로 위지붕의 기와 몇 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그리고는 황 노인이 알려준 대로 강한 산 성분을 가진 약초의 즙을 밧줄에 묻혀 지붕의 구멍을 통해 아래로 늘어뜨렸습니다. 밧줄의 끝은 정확히 비밀 금고의 철문 위에 있는 나무 대들보에 닿아 있었지요. 며칠 밤낮으로 약초의 즙은 밧줄을 타고 흘러내려 대들보를 서서히 부식시켰습니다. 마침내 대들보가 약해질 대로 약해졌을 때 만덕은 마지막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바위를 밧줄에 묶어 지붕 위에서 금고 바로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썩은 대들보와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비밀 금고를 완벽하게 파괴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굉음에 놀라 달려온 조 판관과 하인들이 본 것은 처참하게 박살난 비밀 금고와 사방에 흩어진 흙먼지뿐이었습니다. 금고 안에 있던 금은보화는 단 한 점도 남김없이 사라지고 없었지요. 그리고 텅 비어버린 금고 바닥 중앙에는 낡고 이가 빠진 작은 칼 한 자루가 섬뜩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정 만덕이 평생 써왔던 발골용 칼이었습니다. 만덕이 죽은 줄 알았던 그놈이 살아있었구나. 조판관은 칼을 보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림자의 정체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백정놈이었다니. 그는 이제 공포를 넘어 끓어오르는 광기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정 만덕이 살아 돌아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조판관의 이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의 환영에 시달렸지요.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소리에도 기겁을 하며 칼을 뽑아 들었고 음식에 독이라도 탔을까 봐 수라상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늘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퀭한 얼굴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공포는 그를 더욱 잔인한 폭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관아의 모든 하인과 포졸들을 믿지 못하고 사소한 실수라도 저지르는 자가 있으면 내 놈이 그놈과 내통한 것이 아니냐. 며 모진 고문과 매질을 가했습니다. 관아는 하루도 비명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고 하인들은 그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숨죽여 지내야 했습니다. 그의 광기 어린 폭정은 관아를 넘어 남원 장터의 백성들에게까지 향했습니다. 이 고을 백성들 중에 필시만덕 그놈을 숨겨주고 돕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외치며 무고한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옥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만덕과 성이 같다는 이유로, 만덕의 푸죽간 근처에 살았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만덕처럼 과묵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끌려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어 그 돈으로 사병을 고용하고 관아의 경비를 강화하는 데 썼습니다. 장터는 활기를 잃었고 백성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조판관의 폭정은 오히려 만덕이 의도했던 결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자의 존재를 반신반의하던 백성들도 이제는 사또의 광기 어린 탄압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굶어 죽으나 맞서 싸우다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백성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그 분노의 불길은 모두 칼을 든 그림자 만덕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의적이 아니라 억압받는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조판관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덕이라는 한 개인을 잡기 위해 남원고을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의 임계점까지 차오르고 있을 무렵 그는 자신의 목을 겨눌 마지막 칼날을 스스로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극도의 공포와 광기에 휩싸인 조판관은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동시에 만덕을 유인하여 잡기 위한 마지막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는 관에서 자신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남원 땅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연회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온 고을 백성들은 모두 연회에 참석하여 나의 생일을 축하하고 태평성대를 즐기도록 하라. 만약 연회에 불참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필시 그림자와 한패인 것으로 알고 엄히 다스릴 것이다. 그것은 초대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까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연회장의 수많은 병력을 숨겨두고 만덕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숨통을 끊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또한 흉흉해진 민심을 잠재우고 자신이 여전히 이 고을의 지배자임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도 있었지요. 이 소식은 당연히 지리산에 있는 만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것이 조판관이 파놓은 함정임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연화를 구출하고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지요. 적이 가장 방심하고 모든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는 그 순간이야말로 어둠 속에서 움직여야 하는 자신에게는 최적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만덕은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따르던 몇몇 장정들을 남원 장터로 보내 백성들에게 은밀히 자신의 계획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관에 불을 지르면 그것을 신호로 모두 일어나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워주시오. 더 이상 숨죽이고 당하고만 있지 맙시다. 그리고는 자신의 스승인 황노인을 찾아가 마지막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황노인은 말없이 자신이 평생 써온 낡은 활과 쇠를 뚫을 수 있다는 특수 제작된 화살 한 발을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가거라. 네가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부어 네 손으로 직접 정의를 바로 세우거라. 하지만 기억하거라.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날 밤 만덕은 검은 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등에는 황노인의 활을, 허리춤에는 자신의 칼을 찬 채 결전의 장소인 남원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훈련시킨 늑대가 그림자처럼 조용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오늘 밤 길고 길었던 복수의 마지막 장이 펼쳐질 터였습니다. 남원 관아의 넓은 마당에서는 조판관의 생일 연회가 한창이었습니다. 마지못해 끌려온 백성들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춤을 추고 있었고 조판관은 높은 단상에 앉아 술에 취한 채 그 광경을 흡족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관아 곳곳에는 그의 사병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펴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모두 화려한 연회장에 쏠려 있었습니다. 연회가 절정에 달해
모두의 정신이 술과 풍악에 취해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크앙. 갑자기 관아 뒤편에서 굶주린 짐승의 굶주린 울음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만덕이 풀어놓은 늑대들이었습니다. 늑대들은 관아의 가축들을 덮치고 혼란을 일으키며 경비 병력의 주의를 그쪽으로 완벽하게 돌려놓았습니다. 경비가 소홀해진 틈을 타 만덕은 이미 관아의 가장 높은 망루 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그는 황노인이 준 활에 불화살을 매겨 조판관이 백성들에게서 수탈한 곡식이 가득 쌓여 있는 곳간을 향해 정확하게 쏘아 올렸습니다. 휙! 불화살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건조한 볏짚 더미 위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활활!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이 치솟아 오르며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그것은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와! 관아 밖에서 땅이 울리는 듯한 함성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억압에 숨죽이고 있던 남원장터의 백성들이 횃불과 농기구를 손에 들고 성난 파도처럼 관아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만덕의 계획을 전해 들은 장정들이 서 있었지요. 그들은 통나무로 굳게 닫힌 관아의 문을 부수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탐관오리 조판관을 몰아내자. 우리의 것을 되찾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조판관의 사병들이 칼을 빼들고 맞섰지만 수적으로 압도적인 백성들의 기세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조판관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색이 되어 단상에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발밑에 있던 개, 돼지 같던 백성들이 감히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는 내외부의 공격에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관아마당이 백성들의 함성과 불길로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만덕은 그림자처럼 움직여 연화가 갇혀있는 별채로 향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조판관은 혼란 속에서 자신의 가장 귀한 전리품인 연화를 데리고 도망치려 하고 있었지요. 별채 앞에서 두 남자는 마침내 운명처럼 마주쳤습니다. 내 이놈, 만덕이 감히 천한 백정놈이 나에게 칼을 겨누어? 조판관은 허리춤에서 번쩍이는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는 비록 탐관오리였지만 무예 또한 상당한 실력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의 검은 달빛을 받아 서늘한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만덕은 아무 말 없이 허리춤에서 자신의 낡은 발골용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소의 기름과 피에 절어 검게 변색된 그의 칼은 조판관의 화려한 검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요. 하지만 그 칼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조판관의 그것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조판관의 검은 화려하고 빨랐습니다. 그는 현란한 검무처럼 칼을 휘두르며 쉴 새 없이 만덕을 공격했지요. 하지만 만덕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조판관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거나 피해냈습니다. 그의 눈에는 화려한 칼날의 궤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조판관의 어깨와 손목의 미세한 움직임, 즉 힘의 급소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내 놈의 칼은 춤사위에 불과하구나. 만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았습니다. 조판관이 가장 큰 힘을 실어 검을 내리치는 바로 그 순간 만덕은 몸을 낮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소의 갈비뼈 사이를 발라내듯 자신의 짧은 칼로 조판관의 칼, 등팔의 힘줄을 정확하게 끊어버렸습니다. 크아! 조판관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서 검이 힘없이 떨어졌고 그는 팔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지요. 만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이어 조판관의 다리, 힘줄까지 끊어 그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목숨만은... 조판관은 흙바닥에 쓰러져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만덕은 그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목에 칼을 겨누는 대신 그의 팔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자의 목숨은 내 것이 아니다. 만덕은 조 판관을 성난 백성들의 한가운데로 던져버렸습니다. 이자의 죄는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심판하시오. 그의 말이 끝나자 백성들은 울부짖으며 조 판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조 판관을 백성들의 손에 넘긴 만덕은 곧바로 연화가 갇혀있는 별채의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밖의 소란에 놀라 웅크리고 있던 연화가 있었지요. 몇 달 사이 햇볕과 풍패 거칠어졌지만 그립고 그리웠던 남편의 얼굴, 연화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서방님, 정말 서방님이십니까? 살아 계셨군요. 연화는 달려와 만덕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만덕 역시 그런 아내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와 심장 소리를 느끼며 길고 길었던 시련의 시간과 사무쳤던 그리움을 확인하고 있었지요. 그 어떤 말도 이 순간의 뜨거운 재회 앞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가자 연화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만덕은 연화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관아는 거대한 횃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백성들의 함성은 밤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모든 혼란과 분노를 등지고 자신들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지리산을 향해 묵묵히 걸었습니다. 불타는 관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이 두 사람의 길고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조 판관이 백성들의 손에 심판을 받은 뒤 남원 고을에는 며칠간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적인 혼란이 아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한 건강한 진통이었지요. 조 판관에게 아첨하며 백성을 착취했던 부자 상인들과 아전들은 모두 쫓겨났고 백성들은 스스로 대표를 뽑아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조 판관의 비밀 금고에서 나온 재물과 부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모두 모아 그동안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겼던 땅 문서는 제 주인을 찾아갔고 텅 비었던 백성들의 곳간은 다시 채워졌습니다. 관할을 잃은 포졸들은 더 이상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경단이 마을의 치안을 책임지기 시작했지요. 그들은 밤낮으로 마을을 순찰하며 도둑을 막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칼을 든 그림자 만덕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마을을 떠났지만 그가 보여준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분이나 재물로 서로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자신들의 마을을 스스로 지키고 가꾸어 나갔습니다. 얼마 후 남원의 소요 사태는 결국 조정에까지 알려졌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가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남원 땅에 들어서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또가 없는 고을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은 그 어느 곳보다 평화롭고 질서정연했으며 백성들의 얼굴에는 활기와 자부심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또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자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덕이라는 이름의 백정이 벌인 일을 반란이 아닌 의로운 봉기로 조정에 보고했지요. 덕분에 만덕은 역적으로 기록되는 대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운 의인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남원 장터의 백성들은 한 용감한 사내의 희생과 투쟁을 발판 삼아 마침내 자신들의 힘으로 진정한 주인이 된 것입니다. 만덕은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결코 남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명성이나 권력을 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오직 하나, 사랑하는 아내 연화와 함께하는 소박하고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리산 깊은 곳 황 노인이 살던 초가 근처에 작은 터를 잡았습니다. 만덕은 평생 손에 쥐었던 복수의 칼을
미련 없이 대장간 화로에 넣어 녹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쇠를 녹여 밭을 가는 데 쓸 쟁기와 호미를 만들었지요. 그의 손에 들렸던 살생의 도구가 새로운 생명을 일구는 희망의 도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만덕은 이제 밭을 갈고 나무를 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연화는 그 옆에서 나무를 심고 길쌈을 하며 예전처럼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자신들을 주인처럼 따르는 늙은 늑대와 함께 지리산의 높은 곳에 올라 남원 땅을 말없이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활기 넘치는 장터와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을 보며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남원 장터에는 칼을 든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부당한 세상에 맞서 아내를 구하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한 백정의 위대한 사랑과 투쟁을 노래로 만들어 불렀지요. 그 노래의 주인공인 만덕은 오늘도 지리산 깊은 곳에서 아내와 함께 밭을 갈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피 묻은 칼이 아닌 흙 묻은 호미가 들려 있겠지요. 그는 비록 이름 없는 농부로 살아가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잔인한 운명을 끊어내고 새로운 행복을 일구어낸 진정한 승리자였으니까요. 그렇게 한 사내에 처절했던 복수극은 세상을 바꾼 위대한 사랑 이야기로 남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